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한전이 먼저 학교를 설립해 개교를 하면 이후에 정부가 설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 지원 규모는 2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 확보 방안. 그 1단계로 한전공대가 개교하기 전까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한전이 부담하기로 정리됐습니다. 개교 이후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최소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2단계 방안입니다. 2022년 3월 개교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건설을 하고 그 이후에 2단계로 되는 그 이후에 추가 확충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다. 최소 지자체 수준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개교 후 5년간 각각 1,000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그 면제를 받습니다. 예타 면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트랙으로 간다. 법률 근거에 대해서 먼저 전기사업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상황대로라면 2024년에야 개교가 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의 2022년 차질 없는 개교 언급으로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 건축 설립 기본계획 용역안까지 포함된 최종 마스터 플랜이 예정대로 오는 9월 확정되면 개교를 위한 절차 진행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익수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우리 지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 일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지역의 주력 업종 가운데 하나인 공작기계와 기계 부품 등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2분기보다 19포인트나 하락한 87에 그쳤습니다. 특히 2분기보다 3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3%로 전분기보다 10% 가까이 늘었고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0%에 불과했습니다. 미중 무역관계 지속과 최근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그 기업의 대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기업의 그 대내 불안 요인과 기업 환경의 경영 부담을 일본과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수출입 업무에 정통한 관세사까지 참여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수출 규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에로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긴급 경영 안정자금 1,080억 원과 컨설팅 예산 360억 원을 추경해 신청해 지역 기업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저희 중소기업 애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에로센터에다가 연락을 하시면은 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해갔지만 화이트리스트 규제는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또 현재 폭염 영향 예보 살펴보시면 광주와 나주, 화순에서 관심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어제도 전남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오늘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5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구름대는 좁고 강하게 발달하면서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선 내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도 본격 출격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수구대표팀 선수가 던진 날카로운 슈팅이 그리스 골키퍼 팔 아래로 파고듭니다. 그리스 골문을 출렁이게 만든 첫 골.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기록한 사상 첫 골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경기도청 소속의 김문수 선수. 한 골이지만 그래도 되게 기뻤고 유럽한테도 먹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나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이후 대표팀은 2골을 더 넣었지만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라는 이점을 안고 마음껏 재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친 우아람 선수는 김영남 선수와 함께 출전한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에서 4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일단 어제 좀 아쉬웠긴 하지만 아직 시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더 있다 생각하고 오늘 모든 걸 다 쏟아부으려고 해요. 대한민국 다이빙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딴 김수지 선수는 조은비 선수와 함께 나간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경기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티스틱 솔로 프리 경기에 나간 이리영 선수는 혼신의 연기를 펼쳤지만 아쉽게도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수영대회를 즐기며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하는 것도 봐서 재밌고 애들도 다른 규칙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막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대회 초반 이어지고 있는 태극전사들의 불꽃 투혼이 대회 흥행몰이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생 18,000여 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관람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대회 기간에 총 89개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8,000여 명이 경기를 관람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영대회 관람은 주중 현장 체험학습으로 진행되고 시교육청은 입장권과 교통비로 2억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놓치면 아쉬울 수영대회 소식들과 경기 일정을 투데이 다리 영역 시간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첫 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자 수구팀이 오늘 오전 8시 반에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B조 2차전을 갖습니다.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다이빙풀에서는 저녁 8시 45분부터 혼성팀 경기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깜짝 메달을 획득한 김수지 선수와 김영남 선수가 출전해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어서 어제까지 있었던 대회 소식입니다. 한국 사상 첫 여자 수구 대표팀이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0대 64라는 기록을 세우며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의 경력은 한 달 반. 여기에 숨은 사연을 아시나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대회 흥행과 남북교류 증진을 위해 남북 단일팀을 추진했는데요. 유일한 팀 종목이 바로 수구. 그중 여자 수구는 우리나라에 전문 선수가 없었던 터라 남북 단일팀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북측의 대답에 여자 수구 대표팀은 대회 개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급히 꾸려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용기 있는 도전 자랑스럽습니다. 남자 1m 스프링보드에서 우리나라 우하람 선수가 4위에 그쳐 아쉬웠죠. 그런데 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의지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의 로멜 파체코 선수. 1차 시기에서 꼴찌로 시작한 그는 시기가 거듭될수록 난이도 높은 경기를 선보였고 2위까지 차지하게 됐는데요.
다이빙 선수로는 고령인 30대 중반의 그는 8번째 세계 선수권 도전 끝에 첫 메달의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광주 수영대회 마스코트 수리와 다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리와 다리는 무등산과 영산강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다를 의인화한 건데요. 수영의 달인이라는 뜻과 함께 모든 일이 술술 달달 잘 풀려라는 행운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높은 인기만큼이나 기념품 판매율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3만여 개가 제작된 수리다리 인형 세트는 대회 이틀 만에 70%나 팔렸고 단체 주문도 크게 늘어 곧 완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다리 영역이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출전한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검거됐습니다. 몸을 푸는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경찰은 이 일본인의 출국을 막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남부대 수구 경기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 여자 수구 대표팀이 수중 훈련을 앞두고 경기장 밖에서 몸을 풀고 있었는데 일본인 관람객 37살 A씨가 자신의 고성능 카메라로 여자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뉴질랜드 선수단 가족이 보안요원에게 알렸고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일본인 관람객은 이곳 수구 연습장 물 밖에서 몸을 풀고 있던 선수들의 몸을 약 10여 분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카메라에는 여자 선수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10분 정도 담겨 있었고 이 가운데 3분가량은 하반신의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32기가짜리가 원래 카메라에 하나 있었는데 그 여분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가져오라고. 경찰 조사에서 일본인 A씨는 선수들의 표정을 담으려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는 곧 받아들여졌습니다. 특정 여자의 신체 부위를 하체 부위를 촬영한 장면이 있다. 다퉈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출국해가지고 다시 온다는 거 기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긴급 출국 정지 신청을 했고 A씨는 어제 오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가려다 출국 정지를 연락받은 공항 직원들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경찰은 열흘간 출국이 정지된 A씨를 다시 소환하고 A씨의 카메라 정보를 복원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여름 휴가를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기본권 쟁취 광주투쟁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 노동자들은 폭염을 뚫고 배송하느라 뛰어다니는 것도 괴로운데 삼복더위에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여름 휴가도 없다며 각 택배 회사에 여름 휴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16일부터 1박 2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등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나경채 신임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활용해서 민주당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정당 지지율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이 5.18 민중항쟁 40주년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며 5.18의 주인공이었던 노동자와 학생, 청소년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진로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끝장 토론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한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다시 당대표로 선출이 돼서 민주당과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의 움직임,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평화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의 진로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내홍이 깊습니다.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당권파는 바른미래당과의 당대당 야권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요. 비당권파는 그렇게 통합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제3지대에 개별 의원들이 합류해서 빅텐트를 쳐서 야권 통합을 이루자라는 게 양쪽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면을 보면 당권파는 정동영 현 당대표의 기득권이 인정되는 방식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당권파는 그렇게 했을 때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으로 빠지는 현역 의원들은 그런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당권파는요, 이 비대위 구성을 관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선 의원 구성으로만 보면 비당권파가 9명이고요. 당권파가 7명입니다. 비당권파가 다소 우세합니다만 또 최고위 구성을 보면 당권파가 5, 비당권파가 4명이라는 거죠. 의원총회에서 설사 이게 결정되더라도 이게 최고위에서 귀속력이 있냐면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지리한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총회에서 설사 끝장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 최고위에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비대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 구조하에서 운영될 수 있겠는가. 이미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양측 간의 세력이 엇비슷할 때는 지리한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대위가 당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당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노출하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당권파, 비당권파의 주장이 모두 결국에는 이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당 내의 동력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당 외부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야권 제3지대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안철수라는 인물이 귀국한 이후에 아마도 이 제3지대 통합이 됐건 야권 통합이 됐건 이 문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는 설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야권 통합과 관련된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떠한 실행력,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지금 당장 비대위 혁신위 체제를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9월 이후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는 9월 이후에 야권 통합 논의들이 좀 더 윤곽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총선 전에 귀국을 해서 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행보에 영향을 끼치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정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과 대등하게 집권 경쟁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포라고까지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심상정 체제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럽게 지금까지 의제를 잡아와서 정의당이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만약에 민주당과의 거리감을 두었을 때 과연 정의당이 대중적인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정의당의 리더십 문제인데요. 노회찬, 심상정의 그림자가 정의당은 너무 짙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내는 것이 정의당이 민주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진로 또 정의당의 행보가 앞으로 범여권의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당이 유지되고 또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당의 존재감을 유지해 왔었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과의 공조를 벗어났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정책들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가 다른 환자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나주의 한 병원 병실에서 다른 환자인 63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최 씨의 인지 기능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음주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등의 범죄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이 씨는 혈중 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 금지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외출 제한을 명령받았지만 이를 13차례나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길이만 400m에 이르는 스위스 해운회사 소속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반선이 국내에는 처음으로 광양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2위 항만인 광양항에도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부두의 접안에 있는 초대형 선박에 화물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길이 400m에 폭 61.5m. 이달 초 건조를 마친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이 국내에는 처음으로 광양항에 입항했습니다. Our pleasure to be like first vessel, like that vessel entering in this port, and everything was coordinated in very safety and very well. 국내 한 조선업체가 1년 9개월에 걸쳐 건조한 이 선박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전개 항로에 투입됐습니다.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 3천여 개. 이를 연결하면 그 길이가 무려 145km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맞먹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기 위해선 한 기에 120억 원가량 하는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데 광양항에는 현재 4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신속한 장비 확충이 절실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항만의 하나임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두 내에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고 항만의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배후 부지를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유럽 각국을 차례로 거쳐 석 달 뒤인 오는 10월 다시 광양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광주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가 조선대학교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운영되는 태권도 아카데미에는 총 9개 나라에서 200여 명이 참가해 세계 태권도 챔피언들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과 광주의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광주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광주은행의 여신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광주전남 지역 대출 점유율은 지난 2016년 23.5%에서 2017년 21.9%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9.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부산은행과 제주은행이 각각 26%를 기록하는 등 다른 지방은행의 연고지 대출 점유율이 20% 초중반대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 지역 평균 농가 소득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10년 동안 전남 지역 농가의 경제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500여만 원이던 농가의 평균 소득이 2018년에는 3,900여만 원으로 56%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5.1%로 전국 연평균 농가 소득 증가율 3.5%에 비해 1.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